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수련활동론의 장경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7개의 챕터 중에 오늘은 청소년 활동 이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교육적 의의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은 우선 청소년 활동의 기본 개념들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이론들이 엄청 많은 것은 아니에요.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경험 이론 그리고 몰입 이론, 이 두 가지는요 정말 중요한 이론이니까요. 이 두 가지 제시하긴 했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선 양괄호 1번 보시게 되면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법에서 정해진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나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하고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청소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다양한 활동들을 총체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우리는 청소년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청소년 육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자, 우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이 청소년 활동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복지, 보호,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개선해주고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들을 우리는 청소년 육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 보호, 환경 개선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다. 자, 3번 보시게 되면 청소년 수련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뭘 보시게 되냐면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 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청소년 수련활동. 자, 기본적으로 청소년 지도자 있어야 되고요. 수련거리에 참여하는 활동들을 우리는 수련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교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간의 교류, 남북 간의 교류, 그리고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는 청소년 교류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번 보시게 되면 청소년 문화활동이라고 하면 예술, 스포츠, 동아리 이러한 체험활동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동그라미 6번 보시게 되면 청소년 수련거리, 우리가 앞으로 이 청소년 활동 그리고 수련활동, 수련거리 엄청나게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우리는 청소년 수련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7번 보시게 되면 청소년 수련활동인데 숙박형이 있고 비숙박형이 있어요. 청소년 수련활동을 하더라도 우선 주거지에서 벗어나서 숙박을 하는 것을 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청소년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은 역시나 19세 미만을 위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숙박은 없어요. 하지만 일회성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회 이상을 진행을 하더라도 숙박하지 않고 회기를 나눠서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에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시설들을 우리는 청소년 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기본 개념들은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계속 앞으로 이제 1번, 3번, 6번, 7번, 8번, 9번 이러한 표현들은 앞으로 계속 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양괄호 2번 보시게 되면 청소년 활동의 특성과 이념이 나와져 있어요. 청소년 활동의 특성은 청소년 중심이어야 되겠고요. 당연히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목적, 지향적, 그리고 체험적. 그리고 사실은 학교와는 좀 다르게
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오는 활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인 활동, 교육적 활동, 모험, 도전적, 탐구적, 집단적, 경험적. 우리가 집단적 같은 경우에는 단일로 와서 하는 경우보다 함께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집단으로 활동하는 경우들, 그리고 무언가를 학습, 이론을 배운다라기보다는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경험 이론을 뒷받침하는 이러한 활동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속적이어야 되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활동들을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청소년 활동의 이념, 뭐 신체적 건강, 정서적 건강, 지적 건강 뭐 등등등 쭉 나와져 있죠. 보시면 되고 3번 청소년 활동의 구성 요소 4가지가 있어요. 우선 청소년 있어야 되고요. 지도자 있어야 돼요. 청소년 지도자 있어야 되고요. 프로그램 있어야 되고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활동 장소가 있어야 되죠. 터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4가지가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프로그램, 그리고 활동 터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양과로 4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의 분류 너무 중요하고요. 항상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분 잘 해주시고요. 우선 기업과 니은의 구분, 활동시설의 구분 보시게 되면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고요. 청소년 이용시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하는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수련활동을 하지 않지만 청소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는 청소년 이용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 2가지의 예시들을 들어놓고 수련활동인 시설이 아닌 것은 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우선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요. 청소년 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 이 수련거리는 우리가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자,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 시설을 우리는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련관이 있고요. 수련원이 있어요.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수련관과 무엇이 다르냐?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시설은 맞아요. 그러나 뭐가 있냐면 숙박이 있어요. 숙박 기능을 갖춘 생활관이 있어야 되고요. 수련거리 활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는 이 숙박시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청소년 문화예직 같은 경우에는 문화, 예술, 정보 이런 중심의 수련시설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시설 정비들을 갖추고 있는 이런 수련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죠. 청소년 특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청소년 수련과는 좀 다르게 특화된 것이죠. 직업체험관이라든지 과학정보관이라든지 문화예술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시설을 우리는 청소년 특화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청소년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야영에 적합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수련거리나 아니면 야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수련시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야영장이 있고요. 또 유스 호스텔이 있어요. 이 유스 호스텔과 야영장의 차이는 사실은 외부에 있다라고 외부 활동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숙박 또는 체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단순 숙박이 아니라 편의시설까지. 그래서 유스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멀리 외지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숙식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야 되고요. 여행할 때 유스 호스텔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행 청소년의 활동 지원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우선 이 수련시설과 이용시설도 구분해야 되겠지만요. 각각의 시설들의 특징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청소년 이용시설 보겠습니다. 개념 보시게 되면 수련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시설이에요.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 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등등이 나와져 있죠. 꼭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가족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있어요. 지정하는 절차 잠깐 보시게 되면 우선은 이런 청소년 이용 권장 시설을 지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고 그리고 그 시설 반경에 유해업소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문제없다라고 하면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주는 이런 절차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게 되면 인증 수련 활동 영역에 따른 분류, 요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용시설과 수련시설의 구분이다. 자, 양괄호 5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의 법적 지원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우선 국가나 지자체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1번에 나와져 있고요. 국가나 지자체는 청소년 활동과 학교 교육,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죠. 학교와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3번, 국가. 지자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선 학교와는 별개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론 중심이 아니라 경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비자발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들만 한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학교 외 시간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활동, 성장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들을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4번 청소년 육성 기금을 활동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또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청소년증 발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을 해주는 것이고 9세 이상 그리고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 청소년증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선 신분증 같은 역할을 해요. 진짜 신분증은 청소년 이후에 나오는 것이지만 청소년증으로 우리가 신분증을 대체할 수가 있고요. 청소년을 우대할 수 있는 할인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증표라고 보시면 되고 교통카드 기능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증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동그라미 2번 청소년 활동의 교육적 의의 나와져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을 보았다면 교육적 의의를 좀 볼 텐데 우선 청소년 활동의 목표가 무엇이냐 전인적으로 성장을 촉진해야 된다. 그래서 인지적 그리고 정의적 그리고 신체 운동적 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발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양괄호 2번 보시게 되면 활동 목표 진술 방법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좀 학습하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램들을 개발도 하시고 진행도 하시고 평가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청소년 활동은 우선 목표를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게 필요하죠. 목표가 잘 설정이 되어야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이 프로그램들을 실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 우선 목표 진술하는 방법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활동 목표 진술의 원칙, 합리적이어야 하고요. 실천 가능해야 하고요. 다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근원이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터무니없는 걸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근원이 탄탄한, 많이 있는 것들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것이고, 위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적이 있고요. 목표가 있고요. 또 작은 플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프로그램들마다 다른 차별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변화 가능성, 이 프로그램은 당연히 이
우리 청소년들의 변화가 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들 또한 진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뭐 진술하는 절차들 좀 보시면 되고, 사실 이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목표 진술의 고려 사항들이 사실 진술 절차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우리는 고려 사항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보시게 되면 관찰 가능한 행동 동사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안다. 아니면 이해한다. 이걸 목표 진술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안다와 이해한다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눈에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으로 봐야 되냐? 행동 동사, 그러니까 인지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에 옮길 수 있고 변화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이제 목표를 기술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비교한다, 아니면 계산한다, 아니면 뭐 점검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동사를 써주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청소년 입장에서 기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표와 조화를 유지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독착점을 설정해야 한다. 자, 우선은 행동 동사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끝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자, 참가자의 변화된 행동 상태를 진술한다. 학습 과정이나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오류를 피하고 학습이 끝났을 때 기대되는 행동을 진술해야 한다. 활동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다 끝나고 변화된 모습들을 이제 기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시옷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찰 가능한 행동 동사를 사용한다 라는 예시를 이와 관련 그 예시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진술의 고려 사항은 사실 16년도 이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관련법 제정 연도 요게 이제 보기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요건 한번 쭉 읽어보시길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번이나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보시게 되면 청소년 활동 관련 이론이 나와져 있는데요. 2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경험학습 이론이 있고요. 2번째 몰입 이론이 있습니다. 사실 이 2가지 이론은요. 우리 청소년 수련활동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이론이에요. 요거 이후에는 크게 다루지는 않을 건데 너무 중요한 이론입니다. 우선 이제 1번에 경험학습 이론을 좀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경험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는 정말 뭔가를 배우잖아요. 직접. 학습을 하게 되는데 뭔가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걸 암기하고 학습하고 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면 경험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체험부터 하는 거죠.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내가 체험을 통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 오히려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학습의 의의 보시게 되면 직접 체험하고 행동하고 활동함으로써 배우는 것이다. 자, 2번 누구의 지시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고 싶은 분야나 관심 영역을 찾아가는 것이죠. 자, 동그라미 3번 2번째 줄 보시게 되면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무언가 선생님의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배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학습 활동 및 학습 결과는 생활과 적절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학교와도 좀 관련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사회관계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신체적인, 그리고 정의적인, 우리가 이게 감정적인 부분들, 인지적인 부분들, 이 전인적인 것들이 다 담겨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5번. 자, 경험학습은 지식 위주의 인지적 행동 변화 과정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의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 행동 변화 과정을 중요시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동그라미 6번의 2번째 줄 보시게 되면 현실 사회 또는 자연과 접촉하며 생활하는 가운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나와져 있죠. 주입식 교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7번 학습 경험은 학습자의 흥미, 관심이나 생활 경험에 바탕을 둔 주체적인 학습 활동을 중시하는 학습 방법이다. 개개인의 현실 세계의 내적 의식 규칙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8번 보시게 되면 반성적 사고, 성찰하는 그런 사고와 그리고 자기 중심 그런 교육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경험학습의 선구자는 존 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학자가 콜브입니다. 10번 학습을 결과물이 아니라 계속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사람과 환경 간의 교호 활동,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고 보고 있죠. 경험의 성격 보시면 되고요. 흥미와 도야 보겠습니다. 우선 흥미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경험학습에서 추구하고 있는 두 가지예요. 활동인 거죠. 우선 흥미. 내가 활동 대상에 재미가 있고 마음이 꽂혀 있어야 그걸 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도야를 해야 됩니다. 내가 훈련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훈련도 갈고 닦아야 되지만 마음의 훈련도 갈고 닦아야 한다. 그래서 이 경험학습 이론에서는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흥미와 도야입니다. 자, 4번 콜브가 제시한 경험학습의 진행 과정.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선 우리가 경험학습 이론에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뭔가를 주입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학습한다라고 했죠. 이걸 우리는 구체적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활동함으로써 이제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성적 관찰이 나와져 있어요. 우선 반성적 관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반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력 있고 사변적으로 학습하게 되고 내성적이고 수동적이기는 하지만 계속 되뇌이는 것을 우리는 반성적 관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추상적 개념화요.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고 내가 스스로 그 경험을 통해서 반성적 사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나름 스스로의 개념화를 시킨 것을 우리는 추상적 개념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억 보시게 되면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 체계적인 계획,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지적인 활동이다. 내가 스스로 경험하고 반성해 보니까 이런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스스로 반성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해요. 매우 중요한 단계가 사실은 추상적 개념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고 분석과 논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추상적 개념화가 진짜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현장 견학에서 체험한 내용을 토대로 논리적 분석과 이해 과정을 통해 가설적 지식을 도출하는 단계이죠. 그 다음에 내가 개념화한 것들을 직접 실험해 보는 것을 우리는 능동적 실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설을 하나 만들었다면 이 가설이 정말 맞는지를 한 번 더 실험해 보는 것을 능동적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경험이 또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무한 반복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콜브의 경험학습 진행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2번 몰입 경험 이론 보겠습니다. 사실 몰입하면 플로우, 칙센트 미하이, 우리 책도 엄청 베스트셀러가 있죠. 몰입이라는 책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들 복잡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몰입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아지경의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의식을 다 상실해버리고 몰입에 너무 빠져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행위에 깊게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몰입, 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칙센트 미하이가 제시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어 있는데요. 이 몰입이라고 하는 이론,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자, 몰입은 학습자가 인지한 활동 과제 수준과 자기 능력의 수준이 모두 높을 때 발생한다. 이 플로우를 우리가 몰입은 이 무아지경의 상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몰입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지금 교재 보시게 되면 활동 과제 수준이라고도 하지만 난이도라고도 하죠. 과제 난이도. 과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어줘야 과제 난이도가 높아야만이 우리가 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쉬어버리게 되면 지루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교재 보시면 자기 능력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능력, 그다음에 실력. 내가 실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요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난이도가 되게 높은데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어려워서 포기해버리게 되겠죠. 오히려 불안하고 걱정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춰졌을 때 우리가 몰입의 단계가 일어나게 되는데 교재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나오게 됐지만 이 몰입의 단계, 난이도도 높고 능력과 실력이 높은 이 단계를 이제 플로우라고 하는데 언제 많이 나타나게 되냐면 취미 활동을 할 때 이 몰입을 경험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취미 활동을 재미있고 몰입할 때를 좀 생각해 보면 쉬운 건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것을 극복하려고 했을 때 나의 능력도 좀 있는데 그걸 좀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막 재미있다, 몰입된다 막 이렇게 느끼게 되죠. 요 수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취미 활동이 플로우 활동인데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능력 수준도 높고 과제 활동 수준도 과제 난이도도 좀 높은 것들이 몰입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8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3가지만 있었어요. 불안, 지루함, 그리고 그다음에 그 몰입, 이 3가지 수준만 있었다면 이제 점점 늘어나서 8개의 채널로 구분하게 된 겁니다. 요거는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 플로우 개념만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자, 2번. 활동 과제 수준이 자신의 능력 수준보다 높으면 학습자는 걱정하게 되죠. 활동 과제의 수준이 자신의 수행 능력보다 낮았을 때, 과제 난이도가 너무 낮았을 때 당연히 지루하죠. 지루함을 느낀 청소년이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활동 과제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몰입의 개념을 학습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즐겁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 것인가로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4번. 몰입 경험의 9가지 특징. 정말 중요한데 우선 도전, 그리고 능력의 균형감. 우리가 좀 과제 요거죠. 이 균형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난이도도 좀 어느 정도 높고 능력과 실력도 향상될 수 있도록 이제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한 피드백. 우리가 이제 이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피드백을 계속 줘야 돼요. 너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거기에 더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한 집중 당연히 필요하고 통제감. 이 통제감은 이 청소년이 실제로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자율성이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몰입하게 됩니다. 자, 6번. 행위와 인식의 일체감 같은 경우에는 이 몰입 상태에서는요, 의식이 없어져요. 내가 이런 단계로 거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7번에 이제 자의식 상실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아요. 의식의 일체감하고 거의 동일한데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지만 의식한다는 사실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 이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엄청 빠져 있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이게 가물가물한, 나도 모르게 손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양적 시간 개념의 상실. 너무나 몰입되어 있으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빠져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양적 시간 개념이 상실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적 경험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적인 보상이 있어서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외부적인 보상보다는 나 스스로의 만족감이 높은 것에 훨씬 더 몰입의 경험을 하게 되더라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의 경험 이론은 몰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중요하고요. 양과로 이번에 몰입 경험 이론 보시게 되면 활동 과제 수준 그리고 자신의 능력 수준 요것들을 조금 구분하면서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몰입 경험의 9가지의 특징 요거 잘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청소년 활동의 이해 챕터 1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뭐 어려운 개념들은 아닌데요. 청소년 활동 이해에서는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오늘 언급한 내용들만 제대로 특히나 뭐 법에서 정한 개념들 그다음에 수련 활동의 분류, 뭐 수련 시설과 활동 시설 구분하는 거, 네 그리고 그다음에 경험 학습과 몰입 요거를 좀 정확하게 기억해 두신다면 요거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챕터 2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이론들 살펴볼 텐데요. 뭐 청소년과 관련된 이론들이 아니라요.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